네 번째 강의는 만주 패스트와 식민지 조선의 대응입니다. 1910년, 11년 이 만주 패스트가 유행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패스트를 포함한 많은 이 감염병들은 주로 철도, 그 다음에 항만. 지금은 이제 이 비행기를 통한 감염이 제일 많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철도하고 항만을 통한 선박을 통한 감염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동청철도가 이 만주리부터 이제 브라디보스토크까지 그리고 하얼빈에서 대련, 여순까지 연결되고 또 이 펑티엔 봉천에서 시작된 그 열차가 또 안동, 지금 단동이죠. 단동을 거쳐서 신우주로 연결돼서 결국 경부선으로 경의선 경부선으로 해서 부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만주에서 유행한 패스트는 이 한반도를 거쳐서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910년, 11년 이 만주 패스트, 1920년, 21년 패스트가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만주 패스트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어떤 유행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910년, 11년 이 만주 패스트와 1920년, 21년 패스트가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예요. 이제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한반도에서 패스트가 유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1910년 이미 이 조선은 식민지화돼서 일제의 강고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총독부가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패스트가 유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했다. 사실 당시에 폐패스트의 주요 감염원은 중국인 노동자라는 거죠. 중국인 노동자가 만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겨울 농한기에 만주 지역에 가서 패스트 주요 감염원인 당시에 이제 이 마멋이라고 하는 설치류의 굉장히 좀 큰 동물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또 이 마멋 사냥이 그 유행했느냐?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모피가 굉장히, 귀족 사회에서 모피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모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와서 모피를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모피를 대체할 만한 것이 바로 이제 타바간 내지는 몽골리안 마멋이라고 하는 설치류의 동물입니다. 그 가죽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한기에 할 일이 없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만주 지역에 가서 이 타바갓이나 몽골리안 마멋을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주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금기 사항은 뭐냐면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은 그것을 건드리면은 그 토착민들이 전부 다 죽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신화와 전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령한 동물이고 그 동물들을 건들면 안 된다. 그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세계 시장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동물의 가죽을 원하고 겨울에 이제 배고픈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만주로 이제 가서 그런 그 동물의 가죽들을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겨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1월, 2월 시점이 바로 설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설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귀향 루트가 철도가 다 한반도로 연결되어 있어도 뭐 경의선, 경부선을 타요, 안 타요? 탈 이유가 없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죽을 팔러 한반도로 넘어올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감염원들이 주로 찾는 것이 자기 남만주와 북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결국 만주 페스트는 이 하남성 내지는 산동성까지 퍼진단 말이죠. 근데 한반도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한 식민 통치로 인해서 페스트가 유행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이제 감염원이 주로 이 한반도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페스트가 유행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큰 의견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유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신우주나 이런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피해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 부분 존재했을 것이다. 다만 1920년, 21년에 페스트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 지역으로 함경 북도 지역에서 뭐 10여 명 내외 환자가 발생한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1920년, 21년에도. 근데 1910년, 11년도에는 이 패스트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정보조차도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패스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910년, 11년의 이 유행 상황에서 조선의 대응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아직 이 패스트가 법정 전염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전염병 보고례라고 이 경찰 계통에서 보고하는 그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트가 유행하면 보고하라. 근데 보고가 실제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대처를 보면은 뭐 3일, 5일, 뭐 7일 뭐 굉장히 주먹구구예요. 그래서 철저한 방역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패스트였기 때문에 쥐잡기로 이 패스트가 방역될 상황은 아닌데도 여전히 쥐잡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쥐에서 패스트균이 또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보면은 조선 총독부가 철저한 어떤 방역 대책을 했다기보다는 어설픈 방역 대책을 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가 유행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겨울에 또 방역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압록강이 얼게 되면 사실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압록강이 뭐 1, 2km입니까? 아무리 뭐 그 민간인들 동원해 가지고 방역을 하더라도 얼면은 뭐 누구라도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역 자위단 뭐 무슨 위생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역을 하지만 여전히 그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9년, 2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기가 전염병이 제일 창궐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뭐 75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했고, 두창으로 인해서 또 4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1919년, 20년 콜레라가 유행해서 수만 명이 사망하고,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이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감염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1920년, 21년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1910년대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1920년대에는 그나마 이제 콜레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로서도 이제 기존의 대책을 반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조금 위생 경찰이라든지 이 가가호 방문하는 호구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해서 방역을 강화합니다. 그런 것들이 1920년, 21년 패스트 유행에서 이제 반영이 돼서 아까 청진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패스트 환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강화된 이 콜레라 방역의 경험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1910년, 11년에 패스트 방역에서는 뭐 마스크를 써라든지 뭐 이런 폐패스트 그런 방역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1920년, 21년 단계가 되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쥐잡기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건너오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더 철저히 감시하라. 이런 대책의 어떤 그런 변화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역의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1920년, 21년의 방역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만 콜레라 마포에서 이제 콜레라 검역을 할 때 실제로 막 그 체변을 검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소독하고 이런 조치들이 패스트 관련된 사진은 없지만 아마 비슷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만주 폐패스트 유행 시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예방 심득서, 예방 조치를 위한 그런 이제 선전 그 문건에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격리를 해야 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강조된다. 그래서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1910년, 11년의 패스트는 신우주나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유행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2차 유행에서는 어쨌든 여러 조치나 방역 조치나 이 법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억제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홍콩 패스트 유행에 대해서 식민 당국이 적절하게 패스트 조치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홍콩 식민 당국자들은 사실은 영국 본국에서 했던 미야즈마설에 입각한 그런 어떤 낡은 조치에 계속 기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바로 이제 소각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오히려 총독이 이런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이런 폭력적인 방역 조치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콩 패스트 방역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초래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양의학이 도입되고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존의 동아의원이나 이런 이제 전통 중의병원 같은 경우에도 중의를 위한 병원이었지만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 이제 병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실이라든지 예방접종실이라든지 격리병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공간의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도시 공간 역시도 사실은 뭐 세균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균 연구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이제 아까 병원로라고 하는 곳에 밀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공간도 재편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만주 패스트에 대한 제국주의 각국의 대응은 어땠느냐? 결국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의 문제다. 결국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되고 폭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국주의의 그냥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청조가 몰락해하는 마지막 시기에 결단을 내렸지만 뒤늦게나마 이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서양의학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정권의 말기에 뭘 하기 직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일찍 도입을 했으면은 뭔가 또 새로운 어떤 풍조가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뒤늦은 조치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그런 이 서양 의학 내지는 과학적 지식을 통한 그런 이제 침략에 어느 정도 이제 맞설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확대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선점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양상도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나서야 되느냐, 내지는 왜 선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서로 열강들과 각국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패스트 제국의 탄생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